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높아졌다라는 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똑같은 10,000원으로 옛날에는 치킨 한 마리 사 먹던 걸 이제는 반마리밖에 못 사 먹는 돈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반 토막만큼 손해를 봤다면 누군가는 이득을 봤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안녕하세요 교영식 시청자 여러분, 금 투자하고 있는 금 7년차 투자자이자 이제 스테커스라고 하는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기원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보면 금을 좀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금이 왜 가치가 있을까 하면은, 금은 사실 돈이었어요. 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 신사임당에 그려진 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국의 달러라던가 요런 거를 많이 떠올리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은 아니에요. 화폐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제 물물 교환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나는 딸기 농사를 지어서 딸기를 잔뜩 만들었는데, 딸기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쌀 농사를 진 사람한테 가서, 야, 나 딸기 나왔는데 나랑 바꾸지 않을래? 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고. 근데 물물 교환을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물물 교환을 할 때 나는 쌀이 필요한데 쌀이 필요한 사람은 딸기가 안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환의 매개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첫 번째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번에 완전 풍년이 났어요. 단뜩 나올 때는 기분이 좋죠.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불안감이 드냐면, 야, 근데 딸기 이거 두면 어차피 썩는데 지금 내 부자 같은 이런 마음은 1년만 지나도 결국에 다 사라지겠다.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부를 1년 뒤, 5년 뒤, 10년 뒤 혹은 100년 뒤 내 자식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돈이에요. 돈은 교환의 매개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가 저장이 돼야 돼요. 돈은 네 가지 속성을 만족해야만 돈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속성들을 뭐 하나씩 나열하자면, 희소성, 희소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빼고요. 안전성, 뭐 독성이 있다던가 뭐 방사능이 있다던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던가 이런 것도 빼야겠죠. 그리고 불변성, 뭐 물을 만나면 액체로 변한다던가 막 기화가 된다던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번째로 분할성, 다이아몬드처럼 이게 자르기도 어려워. 그럼 이제 거스름돈을 주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결국에 금이랑 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금과 은을 신의 돈이라고 불렀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여 왔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 돈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금이랑 은은 희소하다라는 게 얘가 갖고 있는 가치이지만 다른 이면으로는 그게 정말 치명적이기도 해요. 금이라는 건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화폐예요. 솔리두스라고 하는 금화가 있거든요. 이제 로마 시대 때 썼던 순금의 형태의 금화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이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은근슬쩍 구리 같은 걸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는 1 솔리두스는 금화만큼의 순금의 금과 동일한 가치였는데, 여기에 슬쩍슬쩍 구리를 타서 솔리두스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원래는 그냥 금 이퀄 1 솔루두스였던 게, 이 금을 살려면 2 솔루두스를 줘야 되고 3 솔루두스를 줘야 되고 이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이처럼 화폐가 등장함에 따라서 순도를 낮춘다던가 아니면 은근슬쩍 중량을 낮춘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화폐와 돈이 분리되는 형태가 많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경화였던, 그러니까 딱딱한 돈이었던 게 종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종이 돈들이 이제 결국엔 이제 화폐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핵심이에요. 전 세계의 가장 큰 패권을 가지고 있는 패권 국가가 결국에는 기축통화라고 하는 전 세계의 모든 돈의 중심이 되는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달러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미국의 정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와 금은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금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는데, 자,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의 행동을 한번 볼게요. 트럼프는 첫 번째, 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풀려 그래요.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인하해라, 돈을 풀어라. 사실 트럼프 1기 때 2018년에도 보면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돈 풀려고 하는 압박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금값을 올리는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트럼프는 지정학적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예를 들면 관세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통제하는 이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꾸 키웁니다. 여기다 얹어서 원래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전쟁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나왔는데 트럼프는 그런 거 하기 싫다 그랬어요. 이제 전쟁이 더욱더 억제력이 사라지니까 전쟁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더 이상 경찰이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유독 트럼프 시기 때 금이 더욱더 각광받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건 뭔가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불안함이 커지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으니까 금과 같은 자산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1위로 불려요. 베네수엘라와의 이런 마찰이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베네수엘라의 공급 인프라가 많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데 요인이 돼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요소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화폐 가치 하락과 똑같은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거는 달러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전쟁이라는 이슈는 공급망을 흔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전 세계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건 딱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달러, 하나는 금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한다던가 미국이 직접 제재를 가한다라는 건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국가라고 생각을 할게요. 야, 우리 국가도 달러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달러 이거 안전자산 맞아? 나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이거 다 그냥 뭐 압수당하고 그냥 뭐 압류당하고 동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갑자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더욱더 기름을 붓는 행동들이 이렇게 베네수엘라 사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 안 그래도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금의 상위 호환이냐 아니면 야 비트코인은 결국엔 금한테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비트코인과 금은 아예 다른 자산으로 봐야 돼요. 이게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게 됐냐면 비슷한 속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희소성 같은 거. 비트코인도 2200만 개라는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가치가 보존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분할성도 좋고요. 돈으로서 갖출 수 있는 속성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금이랑 같은 자산이냐라고 하면 그건 정말 철저하게 다른 자산이다. 결국 비트코인과 금의 가장 다른 점은 비트코인은 투명성이 비트코인을 떠받치는 가장 큰 가치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모든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다 증명을 해줘요. 이런 걸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근데 금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번 금이라는 자산을 사면 그 뒤에 금에 대한 유통이나 그런 정보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자산을 완벽하게 은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측면에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금을 많이 샀던 건데 국가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는 거예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온 지구상에 있는 금의 거의 20%가 넘는 양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에 금이라는 게 그냥 노란 돌덩이에 불과했다면 그 정도로 많은 양의 금을 그것도 직접 실물로 왜 중앙은행들이 보유할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빨라지는데 대한민국도 뭐 미국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스위스라던가 뭐 다른 국가들이랑 여러 가지 마찰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라던가 어떤 특정 대부분의 자산들은 카운터파티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면 그 자산을 이제 접근할 수 없다던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금이라는 건 사실 녹이면 얘가 어디 나라 산 금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익명성이 가장 큰 무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은 다른 자산이다. 실제로 가격 데이터를 봐도 비트코인과 금이 역사적으로 커플링,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 움직임을 가진 때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은 주식, 특히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데 그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스닥이랑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건 조금 더 금과 다른 자산이라는 걸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에 있어서 지금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부채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930년대랑 가장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크게 보면 빚을 보면 돼요. 세상은 빚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하나를 꺼내잖아요. 그건 나의 자산이지만 사실 경제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 5만 원짜리는 누군가의 빚이에요. 경제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신용화폐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부채사회라는 표현을 써요. 처음에 우리가 이 화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맨 위까지 올라가면 중앙은행에서 발권을 할 때 중앙은행이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면 당연히 이자가 붙겠죠. 이런 식으로 화폐라는 건 태생부터 빚이고 빚엔 이자가 따라 붙어요. 그러면 이 풀린 모든 돈을 다시 정부가 다 흡수해서 빚을 갚는다고 해도 이자는 못 갚잖아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모든 국가들을 다 보면 화폐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기만 해요. 부채도 계속 늘어나기만 해요. 그 이유가 바로 화폐라는 건 태생부터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채 사이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20%가 좀 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다른 중앙은행들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미국조차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른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미국이 저 빚을 과연 갚을 수 있을까? 나는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내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1000억 달러가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지금과 같은 1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금값을 올리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사지 않는 것, 그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럼 부채는 어떻게 줄일까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지출을 줄인다. 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긴축이라는 게 국가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인데 그 국가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선거 기간이 됐어요. 뭐 월급도 더 최저임금도 올려줄 거다 하는데 저는 딱 나와서 정규직을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폐지하고 우리 이제 빚 갚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절 뽑으시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규모가 클수록 지출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려워요. 국가라는 건 결국에 지도자들이나 그 정치인들이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역사로 봐도 사실 긴축을 했던 역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긴축은 어렵겠다라고 우리가 접어둬야 돼요. 그럼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세금을 올리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결국 똑같잖아요. 그나마 조금 더 표를 덜 잃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부자 증세가 그나마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부자 증세를 하면 부자가 떠난다는 것도 문제지만 떠나지 않고 잡아서 그 재산을 다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부채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두 가지가 안 되면 남은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IMF는 2015년 정보부채 청산 작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 중에서 이렇게 부채 문제에 봉착한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했다. 적나라한 표현으로 테크니컬 디폴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가 상승을 일부러 일으키고 좀 용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 효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물이 1,100원이에요. 1,000원이 이 물가격이고 100원은 부가세라고 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2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물을 사 먹는데 세금 100원 내던 걸 200원을 내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 부른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높아졌다라는 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똑같은 10,000원으로 옛날에는 치킨 한 마리 사 먹던 걸 이제는 반마리밖에 못 사 먹는 돈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서 우리가 반 토막만큼 손해를 봤다면 누군가는 이득을 봤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득을 봐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화폐의 가치가 높을 때 빌렸다가 나중에 화폐의 가치가 헐값일 때 갚으면 되는 거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주체가 누구냐? 바로 정부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부채의 가치를 활활 태워서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 인플레이션은 바로 금값을 밀어올리는 가장 큰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 부채 문제가 이제 한계에 봉착했고, 그것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추후에 다음 미국 대통령의 방향과도 일치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비트코인과 금 둘 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왜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가고 있느냐? 브릭스라고 하는 국가들은 왜 화폐 시스템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화폐의 가치가 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느냐는 지금 화폐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근데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뀔 때는 그 담보가 되는 담보물이 되게 중요해요. 1944년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국의 정상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세울 거고 그거에 대한 담보물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심도 높은 그런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브레튼우즈 회의라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원래 패권국이었던 영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 패권국인 미국이 있어요. 이 둘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데, 영국에서는 지금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케인즈가 나와서 얘기했죠. 우리 방코르 시스템이라는 걸 가보자. 옛날에는 우리 금을 돈으로 썼었잖아. 근데 금의 생산량도 한정적이고 금이 뭐 흔하진 않지만 때때로 너무 많이 나와서 갑자기 가격이 이제 급변동하게 되면 그게 또 화폐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러니까 금 조금, 은 조금, 동 조금, 뭐 원유 조금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원자재들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의 바스켓으로 만들면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상품군을 담았기 때문에 화폐도 이제 좀 더 넓고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천재적인 발상이고, 지금 다시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이쪽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때는 이제 영국의 패권이 지고 이제 미국의 패권이 떠오르던 시기다 보니까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방코르 시스템 달갑지 않죠. 옛날처럼 다시 근본이제로 돌아가는 게 미국이 가장 큰 파워를, 그런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의 근본이제가 이제 다시 채택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태환제인데, 금이 담보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화폐의 가치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싸우는 자산들끼리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금태환제도가 되면서 금에 대한 가치가 폭등을 하게 됐는데, 이 똑같은 일이 1970년에도 이루어져요. 1970년에 미국이 이제 너무나도 많은 화폐를 발행하니까 다른 국가들이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린 것 같다. 달러 줄 테니까 금으로 바꿔줘 하면서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금보유량이 미친 듯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미국 파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이상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못 바꿔준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했던 이제 사건이 닉슨 쇼크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각국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돌아왔어요. 이제 미국 달러 끝난 것 같은데 우리 근본이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근본이제파가 있었고, 이제 그게 영국이나 프랑스 위주였거든요. 미국은 여기서 이대로 근본이제로 돌아가면은 미국의 패권은 끝인데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다가, 그때 당시는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지났던 시기다 보니까 석유가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검은 금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묘안을 내요.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우디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네가 석유 팔 때 무조건 달러로만 받아줘
라고 하는 그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제안하게 됐어요. 그래서 석유가 돈인 시대로 갈 거냐, 혹은 금이 돈인 시대로 갈 거냐, 이 두 가지가 1970년대에 치열하게 싸웠어요. 결국엔 여러분의 생각대로 금이 졌어요. 석유가 이겼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금과 석유가 싸워서 금이 졌는데 석유 가격도 폭등하고 금 가격도 26배가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싸움에서 진짜 진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달러를 갖고 있었던 사람만 졌어요. 현찰을 갖고 있었던 사람만. 트럼프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시 근본위제로 돌아간다? 근본위제로 돌아가면 사실 미국의 패권이 그 정도로 세지진 않을 거예요. 미국은 근본위제로 돌아가기 죽어도 싫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근본위제는 싫은데 다른 화폐 시스템에 대한 묘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개념을 끌고 와서 금과 비트코인이 붙는 구도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구도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싸우는 두 담보물의 가격이 둘 다 올라요. 결국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건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예적금만 해뒀던 사람, 더 나아가서 채권에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만 최악의 결과였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지금 트럼프 정부의 방향이 이후 미국의 방향과 일치한다. 그게 암호화폐의 주력이라고 한다면 금과 비트코인이 둘 다 폭등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도 있지만 저는 진짜 금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위기나 아니면 그런 불안한 일이 생길 때 현금을 최대한 보유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이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내가 손해를 안 볼 수 있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가격들이 다 떨어졌을 때 되게 저렴하다,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지금의 위기는 사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근데 때때로는 이런 경제 위기의 수준이 너무 심해지면 오히려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면서 현금 가격이 올라가기도 해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리스크인데 안 들고 있는 것도 리스크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냥 금을 들고 있어요. 왜냐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올라가서 현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시기 때 날 보호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와서 막 자산 가격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금 가격도 한 2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요. 금은요 달러로 표시돼 있어요. 국제 금 시세가 20% 떨어져도 원달러 환율이 2배 가까이 폭등하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금을 갖고 있으면 경제위기가 와도 나는 이득을 보고, 경제위기가 아닌 현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시기로 가도 나는 내 자산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오히려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큰 수익을 얻기도 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최소한의 생활비 빼곤 저는 다 금으로 옮겨놓는 이유가 지금의 상황에서 특히 트럼프 정부인 이런 다양한 지정학 리스크, 인플레이션 이런 리스크들을 감안할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은 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경제위기가 온다 그러면 뭘 사야 되냐 하면은 금, 달러,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니까 경제위기 때 다 금 가격이 20%씩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국내 금 가격이 올라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지만 어떤 본질적으로만 보면은 경제위기 때 금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경제위기 때 금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불렸을까는 과거에 대부분의 위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면서 그동안 평생 모았던 내 1억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슨 계란 한 판밖에 못 사는 돈이 돼버리고 이런 식의 위기였어요. 대부분 옛날의 위기들이. 그렇다 보니까 위기 이퀄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건 금이다 보니까 위기는 금이구나, 이게 5,000년 동안 반복돼서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믿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기랑은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올 그런 경제 상황과 위기들은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해보면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걸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모두가 느끼고 있다라는 그 부분, 화폐의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그런 위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이 안전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가격이 20% 떨어지는 디플레이션형 위기가 오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국내 금 가격이 올라 내 자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진 않다. 이런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해야 될 키워드 이제 정리해서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채.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에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부채의 한계점에 봉착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현금을 버리고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흐름, 부채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 인플레이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주목해야 돼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들이 예전에는 세계화라고 했어요. 우리가 쟤네랑 좀 사이가 좋진 않아도 쟤네 인건비 싸잖아. 야, 그래서 공장 옮겨 놓자. 아, 쟤네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쟤네 원자재 싸잖아. 야, 저기랑 거래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세계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탈세계화로 가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블록화, 그러니까 다극화돼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야, 쟤네랑 너무 엮이면은 네가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불신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그런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 2가지를 같이 키우는 요소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집중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왜 내가 금을 지금 꼭 보유해야만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금을 뭐 내 전 재산에 다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을 왜 꼭 일부라도 보유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금 가격만 거의 한 70% 올랐어요. 와, 진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작년 초에 한돈에 50만 원대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90만 원을 돌파했다 보니까 제가 작년 초만 해도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찾아와서 야, 한돈짜리 돌반지 내가 진짜 큰맘 먹고 해주려고 한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이제 연말에 친구들이 연락 와서 야, 금 한 돈짜리 요즘에 돌반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한 90만 원에 그랬더니 야, 나 반돈도 못 해주겠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금값이 진짜 많이 오른 게 이제 체감이 된다. 한 돈짜리 돌반지 선물할 정도면 내 자식이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통하는 말인데요. 역사상 금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속설처럼 투자 가치가 더 높은 이유 무엇일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값은 떨어져요. 떨어지기도 합니다. 진짜 많이 떨어질 때는 한 20년 내내 떨어져서 마이너스 70%가 떨어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00년대 막 이럴 때를 보면은 100년 동안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이 안 떨어지는 자산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느끼냐면 결국은 금이라는 건 그냥 가치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가치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나 그런 금융의 시스템적인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원래 가치보다 월등히 높기도 하고 월등히 낮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금이라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돈으로서 쓰여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금은 돈이 맞아요. 그래서 이 화폐가 가치가 적정히 잘 유지될 때는 사람들이 굳이 금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생일이 되면은 케이크 기프티콘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혹시 케이크 좀 가진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2개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케이크가 없어요. 케이크 기프티콘, 그 교환권을 2개 가진 것 뿐이지 실물 케이크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왜 저는 친구한테 나 케이크 2개 있어 라고 말했을까요? 교환권을 내밀면 언제든지 바꿔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믿을 수 없는 수준이 되면은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죄다 그 어마어마한 화폐가 야, 이거 못 믿겠다, 도망가야겠다. 도망갈 때가 금밖에 없잖아요. 다 도망가니까 이제 금 가격이 원래는 이제 화폐가 발행된 거에 비해선 금 가격이 늘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렇게 낮아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치솟아요.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다가 좀 안정되다가 폭등하다가 안정되다가 이렇게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화폐는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화폐는 태생부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바꿔 말하면 금 가격은 초장기적으로 볼 때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 금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값은 초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건 맞다. 다만 그게 그냥 이제 뭐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정말 무섭게 오르고 막 한 20배, 30배 보통 이렇게 오르거든요. 요즘에 막 두세 배 올랐다고 비싸다고 느끼지만 역사적으로 두세 배밖에 안 올랐던 역사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또 20, 30배 올랐다가 한창 횡보했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국엔 우리가 전 세계 가장 기준이 되는 돈이다 라고 표현하면 그 화폐가 바로 달러죠. 달러가 아무리 많이 풀린다고 해도 진짜 그 강렬한 믿음만 있으면 금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풀렸던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져요. 요즘 그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린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 얹어서 달러에 대한 신뢰 자체가 깨져버리고 있어요. 달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고 있다. 미국이 통제해서 동결할 수도 있고 스위프트 그 시스템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신뢰가 깨지고 있는 부분이 금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올리고 역사적으로 금 가격이 수십 배 이상 폭등했던 역사를 만들었던 그 트리거가 지금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이런 구조 때문에 오를 때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보통 짧으면 한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전체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승 사이클에 있고 보통 이 상승 사이클 때 적게 올랐을 때 한 10배 올라요. 그리고 보통 한 20, 30배 정도 오른단 말이에요. 사실 시간은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싼 가격이에요. 그냥. 단순히 길게 보면 물론 초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내일 이렇게 따졌을 때 내일 좀 내릴 수 있죠. 뭐 모레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맞추기보다 이 긴 사이클 동안 금이 많이 오르는 사이클이라는 걸 기준으로 볼 때 금은 오늘이 가장 싼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작년 초에 50만 원이었던 게 작년 말에 이제 90만 원이 되면서 야, 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 전 작년에는 한 30만 원대 했고요. 뭐 그 전 작년에는 뭐 20만 원대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금 가격은 비싼 게 당연한 거고 앞으로는 훨씬 더 비싸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그냥 금에 대한 그 사이클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라는 걸 이해하게 될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작년보다 너무 비싸져서 재작년보다 너무 비싸져서 그냥 뭔가 그 가격에만 매료돼서 비싸다라고 느낀 거지 이런 사이클과 금의 본질과 그런 속성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금이 너무 싼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또 금 하면 같이 따라오는 게 은인데요. 은은 가격 변동이 금이랑 같이 가나요? 아니면 따로 가나요? 고대 로마 시대 때 보면 데나리우스라는 화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순은 한 4.5g 정도 들어간 화폐였거든요. 이처럼 역사적으로 금과 은은 항상 둘 다 돈으로서 쓰였어요. 그래서 지난 100년치의 금 가격 데이터랑 은 가격 데이터를 겹쳐서 보면 그냥 금 오를 때 은도 똑같이 오르고 금 떨어질 때 은도 똑같이 떨어져요. 거의 뭐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그런 가격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다만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커요. 실제로 작년에 금 가격이 한 70% 정도 오를 때 은 가격이 1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19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금이 오를 때 은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더 얹어서 은은 요즘에 더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 같은 경우엔 전체 수요의 한 10% 정도만 산업용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여요. 왜냐면 은은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데
요즘에 뭐 AI다. 그다음 데이터 센터, 뭐 AI 발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수요 폭발하고 있죠. 거기다 이제 전기차 수요 폭발하고 있죠. 태양광 수요 폭발하고 있죠. 우주 산업 첨단 기술 정말 폭증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 얹어서 지정학 문제 맨날 나오니까 드론, 뭐 그다음에 각종 무기 이런 데 은이 진짜 미친 듯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수요가 폭발하는 것도 사실 은에 있어서 대박인데 근데 더 이상 캘 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금 남아있는 은 매장량이 한 56만 톤 돼요. 근데 1년에 한 2만 8천 톤에서 3만 톤 정도 캐거든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은이 20년 안에 고갈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채굴할 수 있는 광산도 별로 안 남아서 은의 공급은 계속 이렇게 타이트한데 수요만 미친 듯이 폭증하다 보니까 거의 몇 년째 은이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금거래소들의 재고들이 좀 나름 넉넉했어서 그게 가격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는 그 상하이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 최저치를 찍었고요. 런던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물 은이 부족해서 뉴욕에서 비행기로 막 실어다 날리고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즉 이제 진짜로 공급 대란이 그 가격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쇼티지의 그런 잠재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은은 금이 오를 때 원래 더 많이 올라서 매력적이기도 한데 수요도 폭발하고 공급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금보다 은이 훨씬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조금 더 이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은을 구매하는 게 더 나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한 눈 딱 감고 4년 뒤에 눈 떴다 하면은 어떤 자산이 가장 빛났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뭐 주식도 부동산도 모든 걸 다 깔아놓고 봤을 때 은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은이 메리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이 첫 번째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 심리를 되게 막 들었다 놨다 해요. 최근에는 오를 땐 막 8% 오르고 떨어질 땐 막 11%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4, 5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아마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오를 때 또 떨어질 때 변동성이 크기도 하지만 이제 때때로는 너무 지지부진한 그런 막 횡보기나 그다음에 조정기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자산이에요. 제가 7년차 금 투자자라고 했잖아요. 은과 금을 7년 동안 투자해 오면서 은 투자자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저 처음 투자할 때 60만 원대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5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 처음 투자했을 때 구독자도 거의 한 뭐 10,000명 정도 있었으니까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 사람 막 꼽아봐야 한 50명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은을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보다 금을 한 내 자산의 10% 정도로 좀 안전하게 담아두시고 금과 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들면 그때 은을 조금씩 늘려서 초반부터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보다는 그런 이렇게 가격이 변동해도 뭐 냅두면 오르겠지 뭐 약간 요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을 만큼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사람마다 시기마다 좋은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한 방에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기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금 실물 그냥 막 골드바 같은 걸 사시거나 혹은 KRX 금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ETF 투자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오히려 이 KRX와 실물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동나는 게 실물이에요. 그래서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심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작년 10월 그리고 작년 2월에 20%까지 치솟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보통 한 1, 2%가 정상 범주거든요. 지금 딱 이 정상 범주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실물을 샀어요. 골드바를 혹은 KRX 금시장으로 투자했어요. 그러면 금 가격이 나중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금 가격은 막 20% 30% 올랐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막 20%가 더 치솟아요. 그러면 이제 ETF 투자하는 사람들은 20, 30% 수익 나는 거지만 우리는 50% 60%가 수익이 날 정도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기에 금 투자를 했어도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나중에 얻게 되는 수익이 꽤나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은 KRX 금시장이나 실물 골드바 같은 거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투자로 볼 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금을 샀다 팔았다 하는 자산은 아니에요. 뭐 이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거든요. 금을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꾸준히 그냥 영원히 가져가는 자산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시점이 되면 금을 팔아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이제 화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그러면 금 가격이 막 20년 내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마이너스 70%가 떨어져요.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금을 팔아야 되는데 그 신호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는 생각보다는 단순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아직 매도 시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매도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가격 이상은 올라가야 우리가 그때부터는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냐라고 볼 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돈당 최소 350만 원 정도는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미국 시세로 기준으로 보면 1온스당 2만 불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과거 역사에도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는 수도 없이 많아요. 주식은 역사 한 2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금은 5,000년이 돼요. 그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이 폭등했던 그런 역사들을 되짚어보면 결국에 뭐였냐면 화폐 시스템이 문제니까 이게 다시 세워지면서 화폐의 가치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화폐의 가치가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건 화폐가 다시 금이랑 교환할 수 있을 만큼 이 금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야 그래야 화폐 시스템이 안정화가 돼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되게 깊고 이제 다양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때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같이 매도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이 보통은 과열이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되게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에요. 지금처럼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변동성이 막 커져요. 그러면 분명히 과열되는 지점들이 나타나거든요. 단기적으로도. 그때 조금 이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RSI라고 하는 지표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지난 14일 동안의 변동성을 측정해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과열됐냐 혹은 지금 좀 너무 공포에 떨고 있냐를 숫자로 알 수 있는 일종의 보조 지표예요. 요즘 같은 때 변동성이 심할 때는 70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꽤 자주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를 이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단기적인 고점 부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어차피 금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RSI 지표가 70 이상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게 그나마 좀 더 이제 좋은 타이밍에 매도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정해져 있기는 해요. 이제 이런 걸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데 내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내 포트폴리오, 내 전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를 수 있는가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거든요. 옛날에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25%, 뭐 주식 25%, 채권 25%, 현금 25%막 이런 식으로 보유해라라는 그런 이제 막 어떤 그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백테스트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실제로 그 전략을 입혀봤을 때 얼마나 효과적이냐를 다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전략들은 대부분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뭐 경제위기가 와도 수익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그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꾸려주거든요. 전략들을 대부분 보면 금이 한 10% 정도를 보통 보유를 해요. 대부분 한 7.5%에서 15% 정도 사이인데 제가 백테스트 해봤을 때도 다양한 전략을 해봤지만 금을 10% 정도 담고 있을 때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면서 수익성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일단 금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 정도 담아 놓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0%는 일단 담아놓고 생각하자. 저 같은 경우에는 TMI지만 저는 제 모든 자산이 다 금이에요. 현금도 거의 생활비 빼고는 전부 금과 은에 투자할 정도로 전 그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10%에서
확신이 들에 따라 뭐 정말 극단적인 확신이라고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실물 투자한다 그러면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 ETF나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금 관련된 주식이나 아니면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돼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KRX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 투자 매수하고 매도할 때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냥 KRX로 투자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물을 살 때도 물론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부가세 내고 사야 되지만 이제 금도 개인 간 거래를 하는 시장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간 뭐 중고마켓에서 이제 금을 개인끼리 거래하는 일도 많은데 이럴 땐 부가세도 절세할 수 있고, 보통 금거래소들은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개인끼리 거래하는데 다를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개인 간 거래는 뭐 작물이나 가짜금, 뭐 그런 이제 사기, 절도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요즘은 이런 거를 중개해주는 플랫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도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시면 저희 회사도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자녀들한테 증여를 미리미리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2천만 원 증여하라는 얘기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 자녀가 2천만 원 받은 걸 나중에 뭐 이제 대학 갈 때 대학교 등록금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뭐 나중에 결혼할 때 뭐 이제 쓸 그런 돈인데, 그 돈들이 20년, 30년 동안 화폐 가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옛날의 10원과 지금의 10원의 가치가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것처럼 지금의 2천만 원이라는 가치는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2천만 원에 대한 가치랑 완전히 다를 거다. 특히 지금처럼 유독 화폐 가치가 빠르고 무섭게 떨어질 때는 현금보다는 금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의외로 금은 그 정도까지 어려운 자산은 아니에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쉬워요. 근데 한 5년 두고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과연 지금 1,000만 원의 가치가 5년 뒤에 1,000만 원과 같을까? 얼마나 가치가 떨어질까? 감도 안 온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꿔 말하면 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다는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는 게 얼마나 리스크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금 투자가 훨씬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뭐 어디는 이제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이 떨어진다, 경제 위기가 오면 금 가격이 오른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안 맞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금 투자의 바이블 같은 책을 하나 꼭 쓰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나 금에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다, 근데 아직도 조금 뭔가 불안함이 있다, 그래도 지금 고점 아닐까? 아니면 지금 나 금을 사놓긴 했는데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